우리나라 미술품 중에서 가장 비싼 작품 바로 김한기 화백의 우주입니다. 무려 132억짜리 개인 소장작인데요. 이 그림을 뭐라고요? 고작 김한기 그림 한 점이 모네보다 비싸다고요? 그냥 점만 찍은 건데 132억이라고. 우리 조카도 발로 그리겠네. 프랑스 파리 루브르 미술관 교수가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어떤 반전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나는 파리 루브르 미술관에서 30년간 일한 피에르 듀부아입니다. 52년 인생 동안 나는 프랑스가 예술의 중심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모네, 르누아르, 세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예술가죠. 나머지는 그저 모방자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2019년 5월 25일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에르, 자네가 이번 아시아 특별전을 맡아주게. 관장의 말에 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관장님, 나는 인상파 전문가입니다. 왜 내가 아시아 미술 따위를. 속으로는 더 거칠게 생각했죠. 한국, 그 작은 나라가 뭘 그렸다고. 에펠탑이라도 베꼈나? 마지못해 자료를 넘기다가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132억 원? 이게 유로로 얼마지? 계산해보니 약 1,000만 유로. 우리 위대한 모네의 수련 연작과 맞먹는 가격이라니 미친 짓이었습니다. 김한기, 누구야 이게? 점이나 찍어놓고 이런 돈을 받는다고. 나는 조롱하듯 노트북을 켰습니다. 김한기 유니버스. 아니, 이름부터 건방졌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그저 파란 점들 뿐이었습니다. 푸하, 이게 예술? 우리 집게가 발로 그어도 이보단 낫겠어.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화면을 확대하자 수만 개의 점들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각각의 점이 다른 농도, 다른 깊이로 찍혀 있었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뭐지 이게? 착시 현상인가? 나도 모르게 화면에 코를 박을 뻔했습니다. 점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찍힌 게 보였습니다. 말도 안 돼.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어떡해. 다음은 박수근이라는 작가의 빨래터였습니다. 이건 또 뭐야? 시멘트 벽에 낙서한 것 같은데. 게다가 못생긴 아줌마들이나 그려놨군.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투박한 그림에서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빨래하는 여인들의 거친 손, 고단한 일상,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무언가가. 착각이야. 그냥 원시적인 낙서일 뿐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지막은 김홍도라는 18세기 화가의 씨름이었습니다. 우리 다비드가 나폴레옹의 대관식을 그릴 때 조선에선 고작 씨름이나 그렸다고. 완전히 비웃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야? 그림 속 사람들이 정말 살아있었습니다. 씨름꾼들의 팽팽한 근육, 구경꾼들의 흥분된 표정, 심지어 나무 뒤에서 몰래 보는 꼬마의 개구진 눈빛까지. 잠깐, 이게 200년 전 그림이라고.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루브르에 걸린 그 어떤 명화보다도. 아니, 이건 비교 자체가 모독이겠지만 더 생생했습니다. 피에르, 한국 작품 조사는 잘 되고 있나? 뒤에서 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격이 정말입니까? 132억이라니. 관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야. 김한기의 작품은 계속 오르고 있어. 한국인들은 진작 그 가치를 알았던 거지. 우리만 몰랐을 뿐. 나는 멍하니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모네보다 비싸다고. 그날 밤 나는 평생 처음으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놈의 점들이 춤을 췄습니다. 투박한 여인들이 빨래를 했습니다. 200년 전 조선 사람들이 씨름을 했습니다. 젠장. 내가 미쳐가는 건가?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자존심은 상했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미술사 김환기 박숙은 김홍도. 밤새 검색하고 또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사실들을 알게 됐죠. 김홍도의 풍속화첩이 한국의 국보라는 것. 박수근이 한국인의 영혼을 그린 화가라 불린다는 것. 김환기가 뉴욕에서도 극찬받은 세계적 거장이라는 것. 새벽 5시, 나는 처음으로 무서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내가 정말 예술을 안다고 할 수 있나? 52년간 쌓아온 나의 예술관이 프랑스인으로서의 자부심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나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 다음 날, 나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출근했습니다. 루브르 미술관이 아직 조용한 시간, 나는 내 연구실 문을 잠그고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냥 전시 준비를 위한 조사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변명하면서 말이죠. 오늘은 제대로 파헤쳐 보겠어. 이 사기극의 실체를. 먼저 김환기부터 다시 검색했습니다. 어제는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검색 결과를 보고 나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 사람이 1963년부터 뉴욕에서 활동했다고, 록펠러 재단 지원을 받았다고. 더 충격적인 건 그의 전시 리뷰였습니다. 1970년대 뉴욕타임즈 기사에는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김환기는 동양의 정신과 서양의 기법을 완벽하게 융합했다. 그의 점화는 우주를 담고 있다. 우주를 담고 있다라. 미국 놈들도 속아 넘어간 건가?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다시 그의 유니버스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초고화질 이미지로요. 화면을 최대한 확대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점 하나하나가 모두 달랐습니다. 붓의 각도, 물감의 농도, 찍는 강도. 모든 게 계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나도 모르게 화면을 터치하려다 멈췄습니다. 마치 신성한 무언가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미쳤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다음은 박수근이었습니다. 이번엔 그의 생애를 찾아봤습니다. 독학으로 그림을 배웠다고. 평생 가난했다고. 더 놀라운 건 한국 전쟁 중에도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에서 미군 부대 초상화를 그려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계속 한국인들의 일상을 그렸다는 겁니다. 빨래터를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거친 질감이 전쟁의 상처 같았고, 그럼에도 빨래를 하는 여인들의 모습에서 삶의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이건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과 비슷한. 나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한국 화가를 고흐와 비교한 건가? 점심시간, 동료장 루이가 내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피에르, 점심 안 먹어? 오늘 식당에 푸아그라가 나왔다던데. 나는 좀 이따가. 이 아시아 전시 준비가 생각보다 복잡해서. 장 루이가 내 모니터를 흘끗 봤습니다. 김홍도의 씨름이 떠 있었죠. 이게 뭐야? 동양인들이 레슬링 하는 거야? 우리 18세기 그림들에 비하면 유치원생 낙서 수준이네. 평소에 나라면 맞장구를 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 자세히 한번 봐. 저 구경꾼들의 표정을 봐. 각자 다른 감정을 보이고 있어.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우리 다비드의 나폴레옹 대관식에서 군중들 표정이 다 다르게 그려졌나? 아니잖아. 장 루이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피에르, 너 괜찮아? 왜 동양 그림을 변호하고 있어? 나도 놀랐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아니, 그냥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야. 우리도 전문가니까. 장 루이가 나가고 나서 나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나는 아내 마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서재에서 혼자 있을게. 서재 문을 잠그고 나는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번엔 한국 미술사 전체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고려 불화, 조선 백자, 민화. 처음 보는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다랑아리라는 백자를 보고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이게 완벽한 비대칭의 미학이라고. 프랑스 예술은 항상 완벽한 대칭과 균형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랑아리는 일부러 비뚤어지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완전함이 오히려 아름답다.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 입을 막았죠. 새벽 3시, 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무언가를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부 세트, 사냥털, 족제비털, 토끼털.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이미 내 손가락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배송지 주소는 루브르가 아닌 내 개인 사서함으로 설정했죠. 그냥 전시 준비를 위한 연구 재료일 뿐이야. 하지만 내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금지된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선을 넘고 있다는 걸.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에서 주문한 붓이 도착했습니다. 나는 마치 비밀 요원처럼 사서함에서 소포를 찾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마리가 묻더군요. 그게 뭐야? 요즘 당신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루브르 자료야. 아시아 전시 준비거든. 거짓말이었죠. 나는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와인 저장고로 쓰던 공간을 며칠 전 몰래 작업실로 개조해놨거든요. 붓을 꺼내보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김환기가 썼던 붓과 비슷한 거겠지? 사냥털 붓은 놀랍도록 부드러웠습니다. 서양 붓과는 완전히 달랐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탄력이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점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점. 형편없었습니다. 두 번째 점. 여전히 엉망이었죠. 세 번째, 네 번째, 100번째. 젠장. 왜 안 되는 거야? 화가 나서 붓을 던지려다 멈췄습니다. 김환기의 유니버스. 이미지를 다시 봤죠. 확대하고 또 확대해서 점 하나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잠깐. 이건 그냥 찍은 게 아니야. 붓을 돌리면서, 누르는 강도를 조절하면서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점 하나를 찍는데 거의 30초가 걸렸지만 뭔가 느낌이 왔습니다. 새벽 2시까지 나는 점을 찍었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죠. 다음 날 루브르에서 나는 손목 보호대를 차고 출근했습니다. 피에르, 손목은 왜 그래? 장 루이가 물었습니다. 아, 어제 테니스를 좀 과하게 쳤나 봐. 또 거짓말이었죠. 점심시간, 나는 몰래 한국미술기법 동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에는 먹이라는 특별한 재료가 있더군요. 이걸로 그림을 그린다고. 숫가루 아닌가. 하지만 영상 속 한국 화가가 먹을 가는 모습은 뭐랄까 성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미사를 집전하는 신부처럼요. 그날 밤 나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말이 오늘은 회사 야근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대신 나는 파리의 차이나타운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한국 화방을 찾았죠. 먹이 필요합니다. 나는 더듬거리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한국인 주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프랑스 분이 먹을요? 서예라도 배우시나요? 아니, 그냥 연구 목적입니다. 주인은 여러 종류의 먹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 송연먹이라는 게 있었는데 소나무를 태운 그 으름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걸로 김환기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순간 나도 놀랐습니다. 내가 김환기를 따라 하려 한다는 걸 인정한 셈이니까요. 주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김환기 선생님은 주로 유화를 쓰셨지만 먹의 정신을 담으셨죠. 당신도 그걸 느끼시나 봅니다. 집에 돌아온 건 밤 11시였습니다.
마리는 이미 자고 있었죠. 나는 다시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리듬이 생겼습니다. 돌 위에 물을 몇 방울 떨어뜨리고 먹을 천천히 갈면서 이게 바로 명상이구나.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재료를 준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정신을 집중하는 과정이었죠. 그렇게 30분쯤 갈았을까요? 먹물이 완성됐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검은 액체. 거기엔 뭔가 신비로운 기운이 있었습니다. 붓에 먹물을 묻히고 천천히 선을 그었습니다. 아,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서양 잉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농담이 자유자재로 표현됐고 번짐이 살아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수근의 빨래터가 떠올랐습니다. 그 거친 질감의 비밀을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 화가들은 이런 재료로, 이런 정신으로 그림을 그렸구나. 새벽 4시, 나는 여전히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손은 먹물로 새까맸고 바닥엔 실패한 종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진짜 예술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피에르,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마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황급히 그림들을 숨겼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래된 와인 정리하고 있었어. 문이 열리고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게 다 뭐야? 당신 손은 왜 그래? 그리고 이 냄새는?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리, 나 한국 미술을 연구하고 있어. 한국 미술? 당신이? 마리의 표정은 마치 내가 외계인이라고 말한 것처럼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30년 동안 프랑스 미술 우월주의자였던 내가 한국 그림을 그리고 있다니.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거죠. 설명할게. 처음부터다. 그날 밤 나는 마리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김환기의 유니버스를 처음 봤을 때의 충격, 박수근과 김홍도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내가 느낀 예술의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요. 마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죠. 피에르, 당신 눈빛이 30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랑 똑같아요. 그때 당신이 모네에 대해 이야기할 때처럼. 그 말에 나는 울컥했습니다. 그래, 나는 다시 예술의 사랑에 빠진 거였습니다. 다만 이번엔 프랑스가 아닌 한국의 예술에. 아시아 특별전 기획회의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나는 평소와 달리 흥분된 마음으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연구한 한국 미술의 가치를 동료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자, 피에르. 아시아 전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 관장이 물었습니다. 나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보여드릴 작품들은 우리의 예술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첫 슬라이드에 김환기의 유니버스가 떴습니다. 이 작품은 2019년 홍콩 경매에서 132억 원, 약 1,000만 유로에 낙찰됐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라고? 점 찍어놓은 게 1,000만 유로. 장난하나, 피에르? 나는 심호흡을 하고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점들은 단순한 점이 아닙니다. 각각이 우주의 별처럼 살아 숨쉬는. 하하. 누군가 크게 웃었습니다. 선임 큐레이터 미셸이었죠. 피에르, 자네 열병이라도 앓고 있나? 동양인이 점이나 찍어놓은 걸 우주라고. 다른 동료들도 킥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피에르. 설마 우리 루브르에 저런 낙서를 걸자는 건 아니겠지? 나는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계속했습니다. 다음은 박수근입니다. 한국 서민의 삶을 독특한 질감으로. 오, 이건 더 가관이군. 시멘트 벽에 낙서한 것 같은데. 회의실은 이미 조롱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8세기 김홍도의 씨름입니다.
보십시오. 이 생동감을. 그만. 미셸이 소리쳤습니다. 피에르, 정신 차려. 자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우리는 루브르야. 다빈치와 들라크루아가 있는 곳이라고. 관장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피에르, 자네 요즘 너무 피곤한 것 아닌가? 좀 쉬는 게. 아닙니다, 관장님. 제가 직접 연구해봤는데 한국 미술은 정말 됐네. 관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피에르, 자네는 일단 아시아 전시에서 손 떼게. 장루이가 대신 맡도록 하지. 회의실을 나오는 내 등 뒤로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피에르가 완전히 미쳤나봐. 한국병이라도 걸린 거 아냐? 30년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구먼. 복도에서 절친했던 장루이가 다가왔습니다. 피에르, 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왜 이러는 거야? 장루이, 난 진짜를 발견한 거야. 우리가 몰랐던 예술의 세계를. 그만해. 넌 지금 루브르의 웃음거리가 됐어. 모두가 널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있다고. 그날 저녁, 파리의 한 카페. 미술계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오늘 있었던 루브르 회의 이야기를 흘렸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프랑스의 유명 문화지 르 피가로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루브르의 피에르 뒤부아, 한국 미술에 빠져 정신줄 놓다. 기사는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30년간 프랑스 미술의 수호자였던 피에르 뒤부아 교수가 갑자기 한국에 삼류. 화가들에게 빠져 동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점이나 찍어놓은 그림을 우주라고 주장하는 그의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회사에 출근하니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평소 인사하던 동료들도 나를 피했죠.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젊은 큐레이터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피에르 교수님 진짜 어떻게 된 거래? 글쎄, 중년의 위기 아닐까? 갑자기 이상한 데 빠져드는 거 있잖아. 그래도 하필 한국 미술이라니. 차라리 UFO를 연구하지.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집사람 말이었죠. 여보, 기사 봤어요. 괜찮아요? 응. 피에르, 포기하지 마요. 난 당신이 뭔가 중요한 걸 발견했다고 믿어요. 마리의 말에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오후에 관장실로 호출됐습니다. 피에르, 자네 정말 괜찮은가? 요즘 자네 행동이 너무 이상해. 관장님, 전 정말 괜찮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제일. 일단 휴가를 좀 내게. 2주간 푹 쉬고 오게. 사실상의 강제 휴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김정이라는 조선시대 서예가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제주도로 9년간 유배를 가서도 예술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나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집에 도착하자 마리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마리가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화면엔 놀라운 내용이 있었죠. 한국의 한 미술 포럼에 제 이야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프랑스 교수가 우리 미술의 가치를 인정하다니 대단하네요. 드디어 서양에서도 한국 미술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나왔구나. 피에르 뒤부아 교수님, 힘내세요. 댓글이 수백 개였습니다. 모두 나를 응원하는 내용이었죠. 여보, 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고 있어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마리, 나 한국에 가보고 싶어. 한국에요? 그래. 김환기의 작품을 직접 보고 싶어. 박수근 미술관도 가보고 싶고.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땅을 밟아보고 싶어. 마리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같이 가요. 나도 당신이 그토록 빠져든 한국 미술이 궁금해요. 2주간의 강제 휴가. 나는 그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미술계가 나를 조롱한다면 나는 더 깊이 한국 미술을 공부하겠다고.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게 내 대답이었습니다. 2019년 7월, 나와 마리는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있었습니다. 진짜 가는 거예요? 마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와서 돌아갈 순 없어. 12시간의 비행. 나는 한국 미술 책들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옆자리에 한국인 승객이 흥미롭게 쳐다보더군요. 프랑스 분이 한국 미술책을요? 네, 저는 루브르 미술관에서 일합니다. 한국 미술을 연구하러 가는 중이에요. 그 승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루브르에서요? 와, 한국 미술의 어떤 점이 그렇게 끌리셨어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환기의 점화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주를 담은 것 같았어요. 아, 김환기 화백. 정말 대단하시죠? 참, 서울에 가시면 꼭 환기미술관에 가보세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나라에 왔구나. 서울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층 빌딩 사이사이로 고궁과 한옥이 보였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환기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부암동이라는 조용한 동네에 자리한 미술관은 소박하면서도 품격이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혹시 피에르 듀부아 선생님이신가요? 네. 저를 어떻게? 한국 미술계에 소문이 났어요. 루브르 교수님이 김환기 연구하러 오신다고요. 나는 당황했지만 왠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전시실로 들어가는 순간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거기, 바로 눈앞에 유니버스 200이 있었습니다. 132억 원짜리 그 작품이. 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2미터가 넘는 거대한 캔버스에 수만 개의 점들이 실제로 살아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점 하나하나가 전부 달랐습니다. 어떤 건 진하게, 어떤 건 연하게, 어떤 건 번지듯이, 어떤 건 또렷하게.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학예사가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이 그린 겁니까? 네. 김환기 선생님이 1971년에 뉴욕에서 그리셨어요. 6개월 동안 매일 10시간씩 작업하셨다고 합니다. 6개월을. 매일 10시간씩. 나는 다시 작품을 올려다봤습니다.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우주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태어나고 죽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래서 132억 원이구나. 아니, 가격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값을 매길 수 없는 작품이었습니다. 한참을 서서 바라보다가 나는 다른 전시실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엔 김환기의 초기작부터 말년작까지 전시돼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의 편지들이었습니다. 나는 동양 사람이다. 내 그림에서 동양의 정신이 배어나오길 원한다. 서양 화단에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뿌리를 잊어선 안 된다. 순간 나는 부끄러워졌습니다. 김환기는 뉴욕에서 활동하면서도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켰는데 나는 프랑스인으로서의 자부심에만 갇혀 있었던 거죠. 미술관을 나오면서 나는 방명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환기의 점에서 우주를 발견한 프랑스 교수. 다음 목적지는 가나 아트 센터였습니다. 거기서 박숙은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거든요. 빨래터를 실제로 보는 순간 또다시 충격이 왔습니다. 이 질감.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돌을 만지는 것 같은 거친 표면,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인간미. 빨래하는 여인들의 고단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삶이 느껴졌습니다. 전시장에 있던 한 노인이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분이신가요? 네,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박수근 선생님은 우리 서민들의 화가였어요. 가난했지만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봤죠. 노인은 계속했습니다. 6.25. 전쟁 후에 다들 힘들었어요. 폐허가 된 서울에서 그분은 계속 그림을 그렸습니다. 미군에게 초상화를 그려주고 번 돈으로 물감을 사서. 전쟁 중에도요? 그럼요. 그분은 말했어요. 그림은 밥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라고. 나는 그 말에 큰 울림을 느꼈습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온 나는 마리에게 오늘 본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마리, 내가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 무슨 말이에요? 나는 프랑스 미술만이 최고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 진짜 예술은 국경이 없다는 걸. 그리고 한국 미술은 정말 위대해. 그때 호텔 전화가 울렸습니다. 피에르 뒤부아 선생님, 한국예술종합학교 김현수 교수입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다음 날, 나는 한예종에서 김 교수를 만났습니다. 선생님이 쓰신 김환기 분석 글을 봤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서양 학자가 이렇게 깊이 이해하다니. 제가 글을 썼다고요? 네, 프랑스 블로그에 올리신 거 아닌가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쓴 연구 노트를 누군가 번역해서 퍼뜨린 모양이었죠. 김 교수는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에 계신 동안 특강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주제는 서양인의 눈으로 본 한국 미술로요. 나는 망설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미친 사람 취급받는 내가. 학생들이 정말 듣고 싶어 합니다. 루브르 교수가 한국 미술에 빠졌다니까 다들 궁금해하고 있어요. 결국 나는 승낙했습니다. 특강 당일,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52년 동안 예술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환기, 박수근, 김홍도를 만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걸요. 학생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김환기의 점은 단순한 점이 아닙니다. 우주입니다. 박수근의 거친 질감은 투박함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강인한 생명력입니다. 김홍도의 해악은 특강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왜 서양에서는 한국 미술을 인정하지 않나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만했기 때문입니다. 서양 미술만이 정답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니 프랑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루브르 관장이었죠. 피에르, 자네 한국에서 뭐 하고 있나? 르 피가로지에 또 기사가 났네. 한국에서 선교 활동하는 루브르 교수라고. 관장님, 전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배우고 있을 뿐입니다. 돌아오면 얘기하세. 자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내일은 경주로 가서 신라 문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서 한국 전통 한지 만드는 법도 배울 예정이죠. 프랑스가 날 비웃는다면 난 더 깊이 파고들 뿐입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하니까요. 한국에서 2주를 보내고 파리로 돌아왔을 때 루브르의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복직 첫날, 관장실로 호출됐습니다. 피에르, 자네 정말 1억이야? 한국에서 특강까지 했다며? 네, 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이제부터 메인 전시 기획에서 제외야. 교육 프로그램이나 담당하게. 사실상의 좌천이었죠. 30년 경력의 주임 큐레이터가 신입이나 하는 일을 맡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장님, 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강좌를 개설해도 될까요? 뭔데? 세계 미술의 재발견이라는 강좌요. 동양 미술도 다루고 싶습니다. 관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이미 좌천시킨 마당에 뭐가 더 나빠지겠나 싶었는지 허락했습니다. 첫 강의날 예상외로 수강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젊은 미대생들이 많더군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김환기의 유니버스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이 작품은 132억 원에 팔렸습니다. 왜일까요?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거 그냥 점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자, 한번 확대해서 봅시다. 점 하나하나를 확대하자 학생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점이 다 다르네요. 맞습니다. 작가는 6개월 동안 하루 10시간씩 이 점들을 찍었습니다. 명상하듯이, 우주를 그리듯이.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거 진짜 실물로 보면 어때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마치 우주를 들여다보는 느낌입니다. 점들이 살아 숨쉬고 별들이 탄생하고 소멸하는 것 같죠?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진짜 보고 싶다. 교수님, 한국에도 이런 작가가 있었군요. 강의가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남았습니다. 교수님, 저희도 한국 미술 더 배우고 싶어요. 진짜요? 네. 사실 저희도 서양 미술만 배우는 게 답답했거든요. 그중 한 명인 소피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도 될까요? 한국 미술 연구하는 거요. 나는 감동했습니다. 프랑스 미술계가 날 조롱해도 젊은 세대는 달랐던 겁니다. 물론이죠. 제가 자료도 제공하겠습니다. 스터디 그룹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처음 5명으로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20명이 넘었죠. 학생들은 열정적이었습니다. 김환기뿐만 아니라 이우환, 박서보 같은 한국 현대 작가들까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소피가 제안했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전시회를 열면 어떨까요? 전시회를? 네, 프랑스 학생들이 발견한 한국 미술이라는 제목으로요. 나는 망설였습니다. 학교에서 허락할까? 게다가 한국 작품 원작을 구하기도 어려울 텐데. 저희가 직접 한국 화법으로 그린 작품들을 전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프린트로 원작들도 소개하고요. 학생들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학생들은 미친 듯이 작업했습니다. 누군가는 김환기처럼 점을 찍었고 누군가는 박수근의 질감을 연구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김홍도의 필법을 따라했죠. 전시 준비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학생이 박수근 스타일로 그린 파리의 빨래터가 SNS에서 화제가 된 겁니다. 생강변에서 빨래하는 파리 여인들을 한국적 질감으로 표현한 작품이었죠. 프랑스 유명 미술 블로거가 이렇게 평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다. 문화의 융합이다. 프랑스 일상을 한국의 눈으로 바라본 새로운 예술의 탄생이다. 전시회 오픈 일주일 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피에르 교수님, 저는 삼성문화재단 파리 지사의 김민준입니다. 네. 학생들의 전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후원하고 싶은데요. 정말요?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한국 작품 몇 점을 특별 대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실제 한국 작품을 전시할 수 있다니. 전시회 개막일. 파리 말의 지구의 작은 갤러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놀랍게도 프랑스 유명 미술 평론가들도 왔더군요. 심지어 루브르 동료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전시는 세 섹션으로 구성됐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미술의 소개. 김환기, 박수근, 김홍도의 작품을 디지털 프린트와 영상으로 보여줬죠. 두 번째는 학생들의 작품. 한국 화법으로 그린 프랑스 풍경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특별 전시. 삼성이 대여해준 이우환의 실제 작품 2점이었습니다. 개막식에서 소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프랑스 미대생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한국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김환기는 우리에게 우주를 보는 법을 가르쳤고 박수근은 일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줬습니다. 관객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예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 교수님, 피에르 뒤부아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시를 둘러보던 한 평론가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미술 평론가 장 피에르 르블랑이었죠. 피에르, 자네가 옳았어. 네. 나도 한국 작품들을 다시 봤네. 특히 김환기. 정말 놀라워. 자네가 이걸 먼저 발견하다니. 그 순간 프랑스 미술계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르 피가로지의 헤드라인은 이랬습니다. 피에르 뒤부아의 해안 마이너스 한국 미술, 새로운 영감의 원천.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 피에르 뒤부아 교수는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 먼저 21세기 예술의 방향을 본 선구자였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당초 2주 예정이었던 전시 기간은 2달로 연장됐고 관람객만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후폭풍이 시작됐습니다. 퐁피두 센터에서 한국 현대미술 특별전을 기획하기 시작했고 파리 시립미술관도 김환기 회고전을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느 날 루브르 관장이 다시 날 불렀습니다. 피에르, 자네를 다시 메인 큐레이터로 복직시키기로 했네. 그리고 내년에 루브르에서 대규모 한국 미술 특별전을 열기로 했어. 자네가 총괄 디렉터를 맡아주게.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미친 사람 취급하던 그들이 하나 더 있네.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자네를 초청했어. 김홍도 특별전 자문위원으로. 이제 프랑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나를 인정해준 겁니다. 그날 밤 집에서 마리와 와인을 마시며 지난 몇 달을 돌아봤습니다. 여보, 정말 힘들었죠? 응. 하지만 후회 없어. 진실은 결국 인정받는다는 걸 알았으니까. 마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학생들이 정말 대단해요. 그들이 없었다면. 맞습니다. 내가 아니라 젊은 학생들이 변화를 이끈 거였죠. 그들은 편견 없는 눈으로 한국 미술을 봤고 그 아름다움을 프랑스 방식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동양이 서양을 만나 발전한 것이 아니라 서양이 동양을 만난 것이구나. 프랑스가 한국을 만난 순간 새로운 예술이 탄생했습니다. 챕터 7 우리의 진짜 스승은 김홍도, 박수근, 김환기였다. 2020년 봄, 루브르 미술관 대전시실. 한국의 빛, 프랑스를 비추다 전시회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프랑스 문화부 장관, 한국문화재청장, 그리고 수많은 귀빈들이 참석했죠. 하지만 내게 가장 특별한 손님은 따로 있었습니다. 교수님, 내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제는 파리 화단에서 주목받는 젊은 작가가 된 소피를 비롯해 20명의 학생들이 와 있었죠. 얘들아, 정말 고맙다. 너희가 없었다면 오늘은 없었을 거야. 소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저희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셨잖아요. 저희가 감사하죠. 전시실 입구에는 3개의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홍도, 박수근, 김환기. 그리고 그 아래 프랑스어와 한국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3명의 한국 거장, 프랑스의 영혼을 깨우다. 개막식 연설을 하게 된 나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1년 전,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만과 편견에 가득 찬 눈먼 예술가였죠. 청중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환기의 점이 제 눈을 뜨게 했습니다. 박수근의 붓질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김홍도의 유머가 제 영혼을 깨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계속했습니다. 오늘 이 전시는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프랑스 예술계의 참회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전시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첫 번째 방에는 김홍도의 단원 풍속도첩 진품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특별히 대여해준 국보였죠.
믿을 수 없어. 200년 전 그림이 이렇게 생생하다니. 두 번째 방은 박수근 특별전이었습니다. 팔레터를 비롯한 대표작 5점이 왔죠. 프랑스 관람객들은 작품 앞에서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이 질감. 우리 선조들의 벽화를 보는 것 같아. 아니야. 이건 더 따뜻해. 인간의 온기가 느껴져. 마지막 방은 김환기 전시실이었습니다. 중앙에는 유니버스 200의 초고화질 복제품이 걸려 있었고 벽면에는 그의 뉴욕 시대 작품들이 전시됐죠. 특별히 설치된 조명 아래서 점들이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 프랑스 노신사가 작품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왜 우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평생 세잔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니 세잔이 평생 추구했던 게 여기 있네요. 자연의 본질, 우주의 질서가. 전시회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첫 주에만 5만 명이 다녀갔고 언론은 연일 호평을 쏟아냈죠. 동양과 서양의 벽을 허문 역사적 전시 프랑스 미술계, 겸손을 배우다 피에르 뒤부아, 시대의 선구자.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시장에 한국인 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저는 박수근 화백의 조카입니다. 작은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프랑스에서, 그것도 루브르에서 인정받다니. 할머니는 한참을 우시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문화의 화해였다는 걸. 전시 기간 중 특별 이벤트도 열렸습니다. 프랑스 미대생들과 한국 미대생들의 공동 워크숍이었죠. 주제는 파리의 정경을 한국 화법으로, 서울의 풍경을 프랑스 화법으로였습니다. 놀라운 작품들이 탄생했습니다. 에펠탑을 수묵화로 그린 작품, 경복궁을 인상파 기법으로 그린 작품. 그 중에서도 압권은 소피와 한국 학생 김지훈이 합작한 센강의 달밤이었습니다. 김환기의 점화 기법으로 파리의 야경을 표현한 작품이었죠. 한국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한국 미술이 프랑스 미술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열을 가리는 건 무의미합니다. 중요한 건 서로 배우고 인정하는 거죠. 프랑스는 체계를, 한국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날 때 진정한 예술이 탄생합니다. 전시회가 끝날 무렵 깜짝 발표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정부와 한국 정부가 한불예술교류센터를 파리에 설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 센터장으로 저를 지명했죠. 피에르 뒤부아 교수는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보다 적임자는 없습니다. 2021년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 기념 전시는 21세기의 만남 마이너스 김환기와 모네의 대화였습니다. 놀랍게도 김환기의 유족이 작품 2점을 영구 기증했고 프랑스 정부도 모네의 수련 연작 1점을 기증했죠. 개관식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홍도는 우리에게 인간을 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박수근은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줬습니다. 김환기는 우주와 대화하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진짜 스승이었습니다. 오늘도 센터에는 프랑스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전통 한국화를 배우고 누군가는 프랑스 기법을 익히죠. 소피는 이제 파리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작가가 됐습니다. 그녀의 작품 동서양의 춤은 최근 30만 유로에 팔렸죠. 교수님 덕분이에요. 교수님이 저희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하지만 나는 압니다. 진짜 영웅은 내가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3명의 한국 화가들이라는 걸.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21세기 예술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만나고 전통과 현대가 융합하고 영혼과 기술이 하나 되는 예술. 그것이 바로 김홍도, 박수근, 김환기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이제 파리의 미술관 어디를 가도 한국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르세 미술관은 이응로 특별전을 기획 중이고 파리시린 미술관은 단색화 전시를 준비하고 있죠. 얼마 전 한 프랑스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센터를 찾았습니다. 얘야, 이게 바로 김환기의 우주란다.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지. 와, 할아버지. 점이 정말 별처럼 반짝여요. 그래, 저 한국 할아버지는 점 하나로 우주를 그렸단다. 이 광경을 보며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프랑스 아이들은 김환기를 모네만큼이나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니까요. 나, 피에르 뒤부아는 오늘도 확신합니다. 21세기 예술의 미래는 동서양의 만남에 있다고. 그리고 그 시작점에 3명의 위대한 한국 화가가 있었다고. 김홍도, 박숙은, 김환기. 그들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스승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프랑스 최고의 예술 전문가가 한국 미술 앞에 무릎을 꿇고 결국 두 나라의 예술을 하나로 연결하는 다리가 된 이야기.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감동과 자부심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세계가 모르는 보물 같은 예술가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작품은 시대와 국경을 초월한 감동을 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특히 김환기, 박숙은, 김홍도 중 누구의 작품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더 놀라운 한국의 저력을 보여드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